2026년 1월 첫날 서로 다른 영역의 뉴스들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1일 새벽 스위스 스키 휴양지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40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새해맞이 인파가 몰린 시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이 사건은 기업의 보안 체계와 정부 대응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일 한국의 2025년 연간 수출이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끈 성과였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사건들이 한꺼번에 전해지는 걸까요? 각각의 사건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고 이들이 동시에 전해지는 시간의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니다. 2025년 11월 1일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10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이 회담이 열린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전인 10월 29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87분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중회담은 그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세 국가의 정상이 같은 시간대에 한반도에 모인 배경은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정을 미리 공개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회담은 이러한 외교 일정의 연속성 속에서 배치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회담 직후 한국과 대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회담한 다음 날 중국과 만나는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다음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용 해결료 공급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장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도 확보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안보 역량이 새로운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직접적인 안보 부담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루 뒤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지속해왔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관세, 반도체, 기술 통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섰고 3월에는 미국이 대중관세를 20%로 인상했습니다. 4월에는 미국이 145%, 중국이 125%의 관세를 부과하며 초고율 관세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관세는 30%로 중국의 대미관세는 10%로 낮아졌습니다. 8월에도 90일 연장이 이뤄졌고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 속에서 두 국가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70조 원 규모의 원 위안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합의됐고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균형 모색의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은 2026년 1월 초 베이징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빈 방중이 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2026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과 미국이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미중 관계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한국의 대외관계 재편 과정에서 배치된 하나의 지점입니다. 이 회담이 왜 이 시점에 열렸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후의 외교 일정과 미중 관계의 맥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습니다. 12월에는 한때 1,480원을 넘어섰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평균치는 1,470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월 평균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제품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오릅니다. 11월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7개월 연속 상승이며 상승률은 2024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65달러에서 64.47달러로 0.8%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3원에서 1,457원으로 2.4%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음에도 원화 기준 수입 물가는 올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에 따라 물가 파급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달러 강세 요인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며 축소되는 반면 국내 요인의 영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9월 이후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습니다. 환율 상승의 영향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에 반영되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6.1% 올랐습니다. 이는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었습니다. 경유 가격은 10.8% 급등해 2023년 1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고 휘발유는 5.7% 올랐습니다. 수입 농축수산물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8.0% 상승하며 2024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입 과일인 키위는 18.2%, 망고는 7.2%, 바나나는 6.1% 올랐습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2025년 전체로 보면 생활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4% 상승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인 2.1%보다 0.3%포인트 높았습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를 앞지르는 현상은 2021년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를 약 0.03%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약 4%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직접 영향은 약 0.1%포인트로 계산됩니다. 12월 들어 정부는 환율 안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2월 9일 정부는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환율과 물가 안정을 위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8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금융회사 대상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2026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비율 규제를 75%에서 200%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한국은행은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에 연동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외화지준 불이와 한시적 외환건전 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2026년 상반기 동안 실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12월 24일 외환당국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구두개인 메시지를 통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제된 언어를 쓰던 당국이 약세라는 방향을 문제 삼고 실개입 의지까지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살 경우 주는 양도소득세 혜택은 1년간 적용되고 외환지준 불이도 2026년 6월까지만 운영됩니다. 12월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의 원인에 대해 수급상 달러 수요가 많아 형성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서학개미들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정부가 문제 삼거나 책임을 돌릴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메시지는 단기 변동성 억제와 중장기 구조 인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한시적 조치들은 급격한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에서 수입물가로, 수입물가에서 체감물가로 이어지는 흐름은 시차를 두고 진행됩니다. 11월 수입물가 상승분이 12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분이 가공식품과 외식물가로 전이되는 2차 파급 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환율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공식품이나 음식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생활물가가 2%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만큼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에 유의하면서 물가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환율 상황이 물가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일한 경로가 아니라 수입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로 확산되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환율 변동의 원인과 지속기간에 따라
파급 속도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새벽 1시 30분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세계적 스키 휴양지로 알려진 지역에서 새해 맞이 인파가 몰린 시점이었습니다. 약 40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반적인 화재가 큰 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들은 샴페인 폭죽이나 양초 불꽃이 천장에 붙으면서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사고는 특정 장소에서 특정 원인으로 발생한 단일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전달하는 구조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밀집된 공간, 좁은 출입로, 빠른 확산.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는 지역과 시간을 넘어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길이 325m, 폭 57m의 좁은 길에 10만여 명이 몰렸고 밀집도는 1제곱미터당 12명에 달했습니다.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중 밀집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8층 건물 전체로 번졌고 29명이 사망했습니다. 2층 사우나에 고립된 사람들은 비상탈출로가 적치물로 막혀있고 잠겨있어 대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굴뚝 역할을 하며 사고를 키웠습니다. 2010년 10월 1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 스위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8층까지 불길이 올라갔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울산 사만 아르누보 아파트에서 화재가 시작돼 강풍으로 33층 외벽 전체로 번졌습니다. 소방헬기까지 투입됐고 15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밀집, 이동 제약, 빠른 확산입니다. 첫째, 밀집입니다. 공간 대비 인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스위스 사고 현장은 새해 맞이 인파가 몰린 상태였고 이태원은 좁은 길에 과도한 인원이 집중됐습니다. 밀집은 개인의 이동 통제력을 제한합니다. 둘째, 이동 경로입니다. 출입로가 좁거나 막혀 있으면 대피 시간이 지연됩니다. 스위스 당국은 출입로가 좁아 대피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사고에서는 비상구가 적치물로 막혀 있었고 중앙 계단으로 가는 통로를 자동문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동 경로의 물리적 제약은 골든타임을 소진시킵니다. 셋째, 시스템 작동 여부입니다. 화재 경보, 스프링클러, 비상 안내 인력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피해 규모를 결정합니다. 제천 사고에서는 2층 여자 사우나에 비상구를 안내할 직원이 없었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는 10층 이하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사고는 특정 장소의 특정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구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밀집된 공간, 제한된 이동 경로, 시스템의 부재 또는 작동 실패.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단일 사건은 대형 사고로 확대됩니다. 이태원 사고 전문가는 군중 밀집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프로세스가 없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천 사고 이후에는 지방 소방 예산 부족과 장비 미비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의정부 사고에서는 10층 이하 건물의 스프링클러 비설치가 법령 재정비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각 사고가 개별적으로 소비되면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사고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밀집 공간에서의 안전체계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반복은 구조의 반복입니다. 그 구조를 인식하는 것이 다음 사고를 막는 출발점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한국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허위 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월 31일 대변 임명의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이 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이보다 하루 전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DSA를 제정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 시 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DSA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다고 비판해왔고 2025년 12월에는 DSA 제정에 관여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갈등은 법과 규칙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한국과 유럽은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통상 갈등은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광우병 위험성과 국민 의견 반영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고, 2012년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는 자동차 관세와 농산물 개방이 쟁점이었습니다. 2025년 관세 협상에서는 한국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받았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관세, 시장 개방, 투자라는 명확한 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이 양보할 범위가 수치로 제시되고 협상 결과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갈등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나 시장 개방은 경제적 이익 계산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 규제는 표현의 자유, 콘텐츠 관리 책임, 플랫폼 중립성 등 가치와 원칙이 얽혀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검열로 규정하고 한국은 불법 허위 정보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이 간극은 수치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2월 18일 예정됐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이 연기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한 미국의 불만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구글, 메타, X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러한 인식 위에 추가된 규제로 해석됩니다. 한국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딥페이크 범죄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입법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행정당국이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판단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광범위한 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계는 이를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USTR은 유럽연합이 DSA에 근거해 X에 1억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 구글, 애플을 조사하자 상응 조치를 경고하며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규제 갈등이 통상 문제로 번지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역법 301조 발동입니다.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과거 한국의 디지털 규제안을 잠재적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며 301조 조사 개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301조가 발동되면 미국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일방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FTA 협상 과정에서의 압박입니다. 한미는 2025년 7월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공동 설명 자료에 망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디지털 규제가 이미 통상협상의 의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한국의 국내 입법이지만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통상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관세 갈등이 경제적 조건 조정으로 해결됐다면 이번 갈등은 법과 규칙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조정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한미 간 정보통신망법 충돌이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이유는 이 갈등이 단순한 법 해석 차이가 아니라 산업규제 체계와 시장 접근 조건을 둘러싼 구조적 대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식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외교 일정이 있었고 환율과 물가 이야기가 있었으며 해외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통상과 법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들은 각각 따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외교는 국가 간 관계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 신호는 경제와 시장에 반영됩니다. 경제의 변화는 사람들의 일상과 체감으로 이어지고 시스템의 압박은 사고와 충돌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통상과 규칙의 문제 역시 단일 사건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결과입니다. 뉴스는 언제나 개별 사건으로 전달되지만 현실은 하나의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사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원희는 앞으로도 뉴스를 나열하기보다 맥락으로 정리하겠습니다.